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W. 제이콥스의 단편소설 좋든 나쁘든입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한 그날, 사랑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습니다. 세월은 얼굴과 삶을 바꾸었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은 조용히 시간 속에 쌓였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그리고 조금은 웃음이 스며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조지는 킹스 헤드라는 선술집의 문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간신히 눈 하나 들어갈 만큼만 벌려놓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혹시라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친구가 안에 있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에 혼자 앉아있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예순쯤 되었을 회색 수염의 사내는 바닷바람에 깎인 듯한 얼굴과 다라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한눈에도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조지는 작게 한숨을 쉬고는 문을 더 밀어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좋은 아침이야, 데이비스. 상대는 활기차게 대꾸했다. 한잔하자고. 그런데 돈 좀 있나? 조지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이 축 처졌으나 데이비스가 들고 있던 잔을 내밀자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다 마셔, 조지. 조지는 그대로 잔을 비웠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천천히 마셨겠지만 데이비스는 무언가 들떠있는 듯 상대가 어떻게 마시든 개의치 않았다. 데이비스는 조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지, 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 우리 늙은이 소식을 들었거든. 조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자네가 아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무슨 일인데? 데이비스의 얼굴이 굳었다. 날 떠났어. 35해 전에 말이야. 어느 날 아침 바다로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지.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못했어. 조지는 시큰둥하게 물었다. 도망간 거야? 아니, 도망간 쪽은 나였지. 데이비스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린 결혼한 지 3년이었어. 아주 길고 끔찍한 3년이지.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는지 말도 못해.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이거였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흉내를 냈다. 이거나 받아라. 조지는 빈잔을 내려다보다가 하품했다. 나라면 걱정하지 않겠네. 이제 와서 자네를 찾을 리도 없고 찾는다 해도 얻을 건 없을 거야. 데이비스가 코웃음을 쳤다. 얻을 게 없다고? 잘못 짚었어. 없는 쪽은 내가 아니라 그 여자야. 오늘 아침에 10년 만에 만난 옛 동료가 말해줬어. 한 달 전에 그 여자를 봤다는군. 조지가 고개를 들었다. 자네가 떠났다고 하지 않았나? 다 같은 말이지. 데이비스는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다. 난 바다에서 죽도록 일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녔는데 그 여자는 어디 한 집에 들어가 일하면서 15년이나 한 자리에 있었대. 그러다 주인이 죽자돈을 몽땅 물려받았다는 거야. 나는 20해 동안 뼈만 남게 일했는데 그 여자는 편히 살고 있었어. 조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기가 막히는군. 생각하기도 싫겠어. 데이비스가 목소리를 높였다.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신문에라도 광고를 냈어야지. 돈도 거의 안 드는데 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난 바로 왔을 거야. 시가라. 조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마 자네를 원하지 않았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데이비스가 소리쳤다. 돈이 있으면 반은 내 몫이었지. 이 20회는 무엇으로도 보상 못해. 조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쩌면 다시 받아줄지도 모르잖아. 데이비스는 단호했다. 안 받아줄 리가 없지. 법이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딱 하나야. 그동안 받을 몫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
그 전에 먼저 마음을 돌려야지. 조지가 말했다. 35해면 마음도 식을 법해. 그땐 잘생기긴 했나? 그럼 데이비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금도 별로 변하진 않았고. 그럼 그 여자는? 그건 상관없지. 조지가 말했다. 집 있고 돈 있는데 외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게다가 자네를 붙잡을 의무도 없지. 내 말 들을 생각이라면 자네가 도망쳤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게. 난파되어 무인도에 표류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좋아. 데이비스는 한동안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다. 그게 낫겠군. 그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쓸데없는 소리는 가만두지 않겠어. 원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 조지가 말했다. 내가 같이 표류했었다고 하면 되잖아. 데이비스는 주머니에서 짧고 더러운 담뱃대를 꺼내 물었다. 좋아, 같이 가게. 다만 돈이 몇 잎이라도 있었으면 차를 탔을 텐데. 클라팜 쪽이야. 조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둘은 천천히 걸어서 길을 나섰다. 조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기뻐할까? 여자란 묘한 존재잖아. 엄청나게 한결같기도 하고. 잠시 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때리던 집도 봤어.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나니 평생 재혼도 안 하더군. 데이비스는 콧방귀를 끼며 런던 다리를 건너는 마차와 버스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다가 경찰에게 물었다. 클라팜까지 얼마나 됩니까? 조지가 말했다. 괜찮아. 자네 곧 돈이 생길 거야. 시계랑 사슬도. 데이비스가 덧붙였다. 일요일에는 시가도 피우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친구한테 술도 내주고. 데이비스는 잠깐 웃을 뻔하다가 잃어버린 20해가 떠올라 고개를 저었다. 의자랑 술잔에 붙는 친구도 많지. 어쩌면 술보다 친구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군. 클라팜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길을 묻고 또 묻으며 한참을 헤맸다. 그러다 어느샌가 자신들이 방금 지나온 길을 되돌아 걷고 있는 것을 깨닫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희미하지만 잔인할 정도로 집요한 기대감 덕분에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친절한 빵집 주인이 그들을 똑바른 길로 안내해 주었다. 두 사람은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길을 바라보며 걸어갔다. 그 거리는 반쯤 이어져 붙은 단정한 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다. 각 집에는 잘 가꾼 앞마당이 있었고 창문마다 깔끔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데이비스는 현관 유리 위에 블레어 고일이라는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힌 집 앞에 다다르자 잠시 불안한 표정으로 멈춰 섰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문으로 걸어 올라가 뒤따라온 조지와 함께 문을 두드렸다. 앞치마와 모자를 쓴 하녀가 나타나자 데이비스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오늘은 안 된다는 말이 들려왔고 문은 이내 닫혀버렸다. 데이비스는 숨이 가쁜 채로 조지를 돌아보았다. 조지는 작게 말했다. 저런 하녀는 제일 먼저 내보내야 하는데. 데이비스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또 두드렸다. 마침내 하녀가 다시 나타나 유리 너머로 두 사람을 샅샅이 살핀 뒤 문을 조금 열었다. 주인마님을 뵈러 왔소. 데이비스가 거칠게 말했다. 무슨 일이죠? 전해줘. 데이비스는 문이 닫히기 전에 발을 들이미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남편 소식을 알리러 온 신사둘이 왔다고. 그리고 빨리 나오시라고. 조지가 서둘러 덧붙였다. 우리 둘 다 같이 표류했었습니다. 데이비스도 말했다. 무인도에서요. 그는 그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갔고 조지도 뒤따라갔다. 계단 난간 위에 기대 서 있던 머리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데이비스는 좁은 현관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치 오랜만에 귀가한 가장처럼 앞방으로 성큼 들어가 가장 편해 보이는 안락 의자에 몸을 던졌다. 조지는 잘 꾸며진 방안을 두리번거린 뒤 가장 불편해 보이는 의자를 골라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마른 기침을 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지 마. 조지가 속삭였다. 기절이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 말고 스스로 알게 하는 게 좋아. 데이비스 역시 이 낯선 호화로움에 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소리를 알아볼지도 모르니 네가 먼저 말해줘. 내가 항상 그녀를 그리워했다는 쪽으로 이야기해줘. 조지는 부러운 듯 말했다. 자넨 정말 행운아야. 나는 이런 가구를 상점 진열창에서나 봤지. 쉿. 나온다. 잠시 뒤 계단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리다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노부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데이비스는 35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검은 비단 드레스, 굵은 금빛 시계줄, 커다란 브로치가 그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조지가 말문을 열었다. 좋은 오후입니다. 노부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 조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아주 오래된 친구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조지는 정성스레 말을 골랐다. 저희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노부인이 물었다. 그는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습니다. 조지는 그녀가 기절할 기미가 있는지 살피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35해 전 본인의 뜻과는 달리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바다로 나갔다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노부인이 다시 되물었다. 저도 함께 표류했습니다. 조지가 말했다. 우리 둘 다요. 그는 손짓으로 데이비스를 가리켰고 노부인은 그를 힐끗 보더니 다시 조지를 바라보았다. 그 섬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차마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조지는 날짜를 말하는 것을 피하듯 말을 흐렸다. 하지만 결국 구조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쉬지 않고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건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노부인이 나직이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가요? 조지는 숨이 막힌 듯 친구를 바라보았다. 아직 그분의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그는 다시 힘을 주어 말했다. 만약 벤 데이비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겠지요. 노부인은 즉시 대답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조지는 힘겹게 되물었다. 무인도 이야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노부인은 평온하게 말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가 비겁하게 떠나 아내 혼자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이야기를 듣고 나타난 것이겠지요. 재산이요? 조지는 최대한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재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분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살펴보러 오신 것이겠지요. 그녀는 데이비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얼굴빛이 굳었다. 그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런 말씀은 하지 못하실 겁니다. 조지가 말했다. 지금 보셔도 알아보지 못하실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노부인이 답했다. 그렇다면 목소리는 알아보시겠습니까? 데이비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조지는 숨을 죽였다. 그러나 노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듣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되게 불평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욕설이었죠. 조지는 친구를 흘끗 보더니 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잘못은 서로 있었겠지요. 데이비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당신만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노부인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뭐라고요?
당신 말입니다. 데이비스는 성큼 일어섰다. 날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메리? 나는 들어오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는 다가갔지만 노부인은 즉시 물러섰다. 만지기만 해도 소리 지르겠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조지가 작게 말했다. 저 사람 남편 맞습니다. 노부인이 차갑게 말했다. 입 다무세요. 데이비스는 거칠게 외쳤다. 나를 똑바로 보시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노부인은 쏘아붙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마음대로 생각하라지요. 데이비스가 막무가내로 말했다. 35해 만에 귀환이 이러란 말입니까? 대부분은 무인도였습니다. 조지가 서글프게 보탰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스는 선언하듯 말했다. 이번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벽난로 위에 모자를 아무렇게나 던져 걸었고 화병이 휘청거렸다. 다시 안락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노부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노부인의 시선은 그의 해진 구두에 꽂혀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다.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데이비스는 차갑게 웃었다. 어떻게 알죠? 가장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부인이 대답했다. 아울러 당신이 남편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지 않나요? 35해는 매우 긴 세월입니다. 무인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조지가 서둘러 덧붙였다.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갑니다.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당신 남편입니다. 헛소리예요. 노부인이 강하게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데이비스는 눈을 번뜩였다. 내 다리에 뱀문신을 새긴 거 기억하시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노부인은 급히 말했다. 당신이 늘 자랑하지 않았소. 이제 그만하세요. 노부인은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바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뱀 이야기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터무니없어요. 남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라고? 데이비스는 새어나오는 듯 외쳤다. 그렇습니다. 노부인은 냉정했다. 그는 당신의 허튼 소리를 참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가 오기 전에 나가세요. 데이비스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윽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아, 그럼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말입니까? 노부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녀는 등에 힘을 주고 바른 자세로 앉았다. 나는 평생 한 번만 결혼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그럼 누군가 나인 척하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도 데이비스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조지를 보았다. 조지는 커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부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방금 전에는 나를 당신 아내로 확신하지 않았나요? 데이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데이비스는 얼굴을 그녀 쪽으로 바짝 들이밀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노부인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데이비스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이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진짜 데이비스의 아내는 여행을 떠났어요. 저는 그 집을 잠시 맡아보고 있을 뿐이고요. 내 이름은 스미스입니다. 데이비스는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섰다. 조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람이란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지. 그는 친구를 도우려는 듯 덧붙였다.
데이비스의 눈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무인도에 있을 때 바다만 보느라 눈을 혹사했거든요. 데이비스는 힘겹게 말했다. 그녀는 언제 돌아옵니까? 스미스 부인은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는 내가 아내라고 확신하셨잖아요. 데이비스는 고개를 숙였다. 네,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세월 앞에서 변하니까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 그녀가 이렇게 통통해졌을 줄은 몰랐습니다. 통통해졌다고요? 스미스 부인은 매섭게 되물었다. 데이비스는 그제야 말을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정정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살이 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체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아내는 예전에 몸매가 참 좋았거든요. 조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무언가 끼어들려 했지만 데이비스가 끊었다. 언제 돌아옵니까? 스미스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릅니다. 그녀는 현관문 쪽으로 움직이며 말했다. 여행을 가면 언제 돌아올지 말해주지 않아요. 전해드릴까요? 다녀갔다고? 데이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전해주시오. 나는 일주일 뒤 다시 올 겁니다. 스미스 부인은 문을 열며 말했다. 아마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겠군요. 안녕히 가세요. 두 사람은 축 처진 어깨로 거리로 걸어 나왔다. 스미스 부인은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본 뒤 방으로 돌아와 벽난로 앞의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일주일 후 데이비스는 혼자 다시 집을 찾았다. 대문 앞에 서자마자 그는 창문에 붙은 공지를 보고 얼어붙었다. 집을 팔겠다는 알림이었다. 그는 그대로 종이를 바라본 채 집으로 들어가 단정한 하녀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갔다. 아직 안 돌아왔습니까? 데이비스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스미스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저 종이는 무슨 말입니까? 데이비스는 창문 쪽을 가리켰다. 그녀가 집을 팔려고 합니다. 스미스 부인이 대답했다. 당신이 다녀간 사실을 전했고 그 결과입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데이비스가 눈살을 찌푸렸다. 스미스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알려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모두 그녀 것입니다. 법은 당신이 조금도 손댈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녀를 매우 못되게 다뤘던 모양이군요. 왜 떠났습니까? 데이비스가 목소리를 높였다. 왜냐고요? 그녀가 내 머리를 빗자루 자루로 내려쳤기 때문이요. 스미스 부인은 짧게 웃었다. 그걸 35회나 기억하다니 대단하군요. 어떻게 있습니까? 데이비스는 즉각 맞받았다. 스미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성질이 급한 여자는 맞았겠군요. 급한 정도가 아닙니다. 데이비스는 말했다. 뜨거운 성질이었소. 그는 몸을 숙여 얼었던 손을 벽난로에 가져갔다. 한동안 말없이 불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상합니다. 당신을 보면 자꾸 그 여자가 떠오릅니다. 목소리도 아니고 얼굴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여자는 목소리가 참 고왔습니다. 화를 낼 때를 빼고는요. 그리고 얼굴도. 네? 스미스 부인이 날카롭게 물었다. 내 얼굴이 닮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이상하게도 당신은 그 여자가 떠오르지 않는군요. 데이비스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데도 며칠 전에는 나를 알아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스미스 부인이 말했다. 데이비스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지요.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벽난로 속 강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스미스 부인이 입을 열었다.
더 붙잡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여기 계속 찾아온들 소용없어요. 그녀는 다시는 이 집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그녀는 덧붙였다. 기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당신 차림새가 그다지 단정해 보이지도 않네요. 외투는 찢어졌고 바지는 여기저기 기워졌고 신발은 곧 벗겨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녀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데이비스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아내를 찾으러 왔을 뿐이요.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게 좋을 겁니다. 스미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렇게 바라실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 그녀가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데이비스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 옷차림 그대로 말해주시오.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며 덧붙였다. 그녀는 가난이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요. 성질은 불같았지만 가난한 사람의 누더기를 면전에 던질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히 계시오. 스미스 부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안녕, 데이비스. 그 순간 데이비스는 총알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문을 반쯤 나서던 그는 서서히 몸을 돌려 스미스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스미스 부인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만약 내가 다시 받아준다면 얌전히 지낼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전과 달라져 있었다. 데이비스는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마치 바람에 밀리는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스미스 부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릅니다. 그래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쓸쓸하게 웃었다. 만약 지금 당장 빗자루 자루 하나만 손에 있었다면 난 당신을 단번에 알아보았을 겁니다. 데이비스는 목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흘렸다. 스미스 부인은 눈을 몇 번 깜빡이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불운해 보이지 않았다면 그냥 보내버렸을 겁니다. 그토록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면 참고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너무 딱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또박또박 물었다. 내가 다시 받아준다면 얌전히 지낼 건가요? 데이비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서 있었다. 스미스 부인은 다시 한번 천천히 되물었다. 내가 다시 받아준다면 얌전히 지낼 겁니까? 그제야 데이비스는 힘겹게 목소리를 짜냈다. 그렇소. 그는 한숨처럼 말했다. 당신이 얌전히 군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소. 이렇게 좋든 나쁘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시간과 그럼에도 놓지 못했던 끈이 조용히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가 사랑의 마지막 얼굴은 아닐까 하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